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약 2,100시간. OECD 84개국 중 3위를 차지할 만큼 장시간 노동입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되지만 임금 문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업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기업과 노동자 간 노사 분쟁은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노사관계의 낮은 경쟁력이 한국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 과연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의 경제펀치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이정식 사무총장을 만나 노사관계 회복과 상생 방안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아주 애쓰고 계신 분이고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 맡고 계신 이정식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시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특히 바쁘시겠지만은 이 노사관계 관련해서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먼저 노사발전재단 먼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사정의, 그러니까 노총, 경총, 정부, 노사정의 합의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회 구조도 노사정 각각 5분, 15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기관의 성격으로 보면 노동부 유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10년이 됐고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도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네. 노사가 공동 사업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상생 협력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 추진하자. 네.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신중년,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직 지원이라든가 취업 알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일터 혁신 사업, 그리고 노사가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 지도자 양성 사업, 그리고 국제 교류 협력 사업까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사발전재단은 그 위원회 산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랑은 별개인데 별개고. 많은 사업들이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생 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네. 화두로 가지요. 문재인 정부의 노사관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방향이나 기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동 존중 사회입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정 관계가 됐든 노사정 관계가 됐든 이 대화와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 기조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형성되었다고 보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 전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최근에 정규직, 비정규직, 또 일자리 문제, 근로시간 문제 이런 등등을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경영계에서 또는 재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뜩이나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고통을 분담하든 서로가 뭐 좀 부담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한 경제 주체인, 대화 주체인 노동계가
믿을 수 있는 정부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신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에도 한꺼번에 다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자기들이 창출한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노동계도 그 수위나 기대에 대한 조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과정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경영계도 네. 그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빨리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통상임금 문제라든가,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얘기가 됐고, 짧게는 최근 5, 6년 사이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예견됐던 것인데 정부만 믿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왔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네. 빨리빨리 그 바뀐 시대적인 그 환경 변화 네. 이거를 받아들이고 네.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그 한국노총과 민노총 최근에 뭐 보면 아이고 뭐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나요? 누구는 뭐 이렇게 한국노총이 민노총 진짜 이중대 아니냐는 소리가 이제 하고 그러는데. 양 노총의 그 지지 기반이나 현재 조건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네. 역할 분담하는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부담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하는 분들은 다 한 나라의 하나의 노총, 한 산업의 하나의 산업별 노조, 한 기업의 하나의 노조가 되길 다들 원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양 조직이 이제 양립하다 보니까 비슷한 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어 보여요. 네, 네. 현안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된 이슈들이고요. 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첫 해 거였는데 조금 인상폭이 좀 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어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그 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그 많이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충격 효과를 통해서 그 하는 게 좋으냐, 서서히 올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최저임금이 노리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주장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임기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약을 지켜야 되는 부담도 있었을 그게 것이고. 너무 거기에 메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지요. 뭐 정책이라는 것이 그 패키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정책이 이제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그 빈곤 문제라든가 저임금 문제라든가 이 임금 격차 문제,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정책 조합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그다음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은 지키면서도 네. 그래야 이제 신뢰가 되니까 네, 네. 지키면서도 그런 그 정책 조합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네.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저는 내놓고 있다. 요즘에 가장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 노동계 쪽에서는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실질적인 임금에 감추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겁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면 실질적인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임금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양축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5월 1일 노동절을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 노동절의 유래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출범한 게 이제 메이데이 노동절인데 네.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인데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하고 이제 결부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죠.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지금 한 뭐 200~300만 정도 될 정도로 낮은 임금인데 그것은 그 장시간 노동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 노사정이 우리나라에서 합의한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우리나라가 지금 2100시간대인데 연간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사정이 합의한 게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이고 근데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이 저임금인 상태에서는 실노동시간이 줄 수가 없어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휴일 휴가를 쓴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휴일 휴가 쓰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장 낮은 임금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잔업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가 원하는 부분은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이 보전되는 방식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실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죠. 결국 이 비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거는 뭐 작업장 혁신이든 노동 생산성 향상이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비용을 줄이든가. 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런 또 이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존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준실업에 있는 분들이 취업으로 포용되는 이거는 그런 효과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근로자들의 이미 이제 취업이 돼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적인 임금이 보장되는 저임금이 회복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자리 창출 그 효과는 그다지 그렇게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되는 게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우리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자리도 늘리고 산업재해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높이고 앞으로 이제 추세가 그래 가잖아요. 생산성 높이 이런 효과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그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덴마크 모델을 많이 하는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는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 근데 노동 이동률이 굉장히 심해.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 기업들이 원하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인데 쉽게 자를 수 있고 쉽게 취업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쉽게 취업할 수 있고 취업하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최장 몇 년 동안 자기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던 임금 수준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거나 그만두게 한다고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개별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 정부에서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에 보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임금도 올리고 안전망도 두텁게 깔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가계비를 줄이는 그래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줄이고 그래서 안전망을 깔아놓으면 우리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예컨대 어떤 A 근로자가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 실제 기본급이 뭐 예컨대 한 300 내지 350이 되고 나머지가 어떤 뭐 잔업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수당으로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기본급만 이렇게 받는다면 나머지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다른 일자리, 뭐 새로운 고용 창출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400만 원 소득이 있다가 시간 외 수당이 없어지면은
소득이 한 100만 원씩 이제 주니까 이쪽 기본급을 올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급도 기존에 300에서 400으로 올려주고 또 그러면 이제 시간 줄었으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근로시간 필요했던 부분은 또 새로운 고용 창출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비용이 부담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게 기업이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로 쌓아놓은 돈이 뭐 700조, 800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200조, 뭐 투자도 안 하고 이게 분배가 안 돼서 낙수 효과가 있네 없네 지금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금 새 정부에서는 뭐 핀셋 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국민 계세주의에 입각해서 그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해야 돼 누진율을 높이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 불균형 성장 방식에 의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성장이 경제 환경상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수 중심으로 가면서 여기서 혁신을 하고 뭔가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려면 시스템을 고친다. 고치는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오냐. 결국은 그 응능 부담을 해야 된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많은 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제를 통해서 그렇게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주고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를 줄여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정부의 개입 정책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비정규직 입장에서 본다거나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근로자는 굉장히 큰 어떤 기득권을 가진 모습으로 비춰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 비정규직, 정규직과 이 차별을 없애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들이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과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그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해서 신인사 전략 이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전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줄이기로 한 결과 대부분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쓰는데 그게 이제 인건비 줄이기란 말이죠. 저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름 그 방법을 활로를 찾는다는 게 이제 비정규직 쪽으로 많이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이제 그런 비정규직들이 있는 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뭐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도 만들고 차별시정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고 그 선진국에 비해서 옛날에 한 30% 정도 됐는데 일부 축에만 50% 가까이 된다. 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비자발적으로 그래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하지 않는데도 난 더 일하고 싶고 그런데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청년이나 실업자나 비정규직들이 원하는 데는 그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효과가 없다. 이 비정규직이 오남용 과용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는 양극화되고 사회 통합이 안 되고 기업 내에서 이제 차별받고 있으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 몰입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회 통합도 안 되고 개별 기업들은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돼 있는 거예요. 개별 기업들은 어찌 보면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람을 단순히 부품이나 생산수단이나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길게 임금 많이 주고 고용 안정시켜서 그 대신 직장 몰입도 노동의 숙련도를 제고하고 스킬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 고임금 저비용으로 간다라는 건데 옛날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 노와 사, 특히 노 중에서는 이제 정규직, 대기업, 큰 노조들 쪽의 목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층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본질은 생산물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뭐 이런 데의 관계지만 노동시장 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실업자 사이에 이중구조와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많은 노동조합들은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잘해주고 우리가 임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이 사람들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노동 조건을 통해서 좋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이 원청업체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가는 이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네.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직을 대변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10%뿐이 안 되는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너무 과잉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10%가 전체를 대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경제주체 노력을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상당히 개선이 됐죠. 지금 여성 공익위원들이 많고 네. 여성 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단체 대표도 있고 청년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도 있고 오늘 주신 얘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임기 중에 노사발전 재단을 통해서 뭔가 꼭 해보고 싶은 이 노사 문제에 진짜 오랜 기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그 재단 차원에서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케인즈주의의 이제 전략인데 그게 단기적이고 그 수요 측면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을 해야 된다. 공급 중심의 슈페터. 그래서 케인즈와 슈페터를 결합해야 된다 그랬는데 새 정부에서는 그 양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터 혁신을 예를 들면 임금 체계 개편. 근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임금 체계 개편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에요. 연공급을 직무급을 바꾼다 할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한다 할지 이게 이제 직무급이에요. 노동 시간 줄이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가정 양립하고 학습 체계, 작업 조직 개편 이게 다 그러니까 노사 협력과 상생을 토대로 하는 컨설팅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요 측면의 케인지언 정책과 공급 측면의 이 혁신 성장을 일터 혁신이니까 주도할 수,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구조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드문 모델. 네, 지금 베트남에서도 저희가 지난달에 일터 혁신 그 전문가를 파견을 보냈는데 가서 우리는 임금 체계를 이렇게 개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그런 거 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SPC인가 청주에 있는 거기 사업장에 가서 보더니만 2조 2교대를 2조 3교대로 바꿨 3조 2교대로 바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좋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막 내려 꽂는 방식이 아니라 훌륭한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봐서 제 임기 중에 다는 못하겠지만 네. 그런 세계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그 기초는 좀 만들고 싶다. 네, 네. 평생 노동계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이 총장이시니까 앞으로도 큰 기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모두 어떤 측면에서는 변곡점을 맞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노사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변곡점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하고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앞으로 노사관계 어떤 참신한 그리고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